가끔 영어로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도 철자를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이 테스트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이 테스트 기법이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것은 그렇죠.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딱 떠올라야겠죠. 그래서 각 테스트 기법마다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같이 보게 되면 입력 또는 출력 범위의 끝 또는 경계에 있는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어디요? 끝 또는 이 경계. 굉장히 중요한 단어네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으로 이 기법은 소프트웨어가 범위의 끝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의 오류가 있는 확인하는 데 유용한 테스트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제가 있네요. 이 예제를 잘 보면서 이게 어떤 방식일까를 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이제 표를 보면 성적 구간이라는 게 있고 등급이라는 게 있네요. 그랬을 때 이 성적 구간에 90에서 100점은 A, 그리고 80에서 89점은 B, 70에서 79점은 C, 0점에서 69점은 D.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을 때 아마 여기에서 많이 오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89점인데 A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80점인데 우리가 이제 B가 나와야 되는데 C가 나왔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95점이면 당연히 A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음과 같이 테스트 케이스가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테스트 케이스의 약어로 TC라고 해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1번, 2번, 3번에서 15번까지가 있네요. 그랬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이 각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0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에 경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 1. 그죠? 0. 그 다음에 69를 기준으로 경계. 바로 왼쪽, 오른쪽. 그러면 69, 이제 70. 이게 68은 왜 안 했냐? 꼭 한쪽을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한쪽만 해도 상관없어요. 69, 70을 했네요. 그리고 71, 71까지도, 그리고 79, 80, 81. 여기 경계죠, 그죠? 그리고 89, 90, 91. 여기 이 경계. 90, 91. 그리고 99, 100까지. 그리고 101까지 했네요. 그랬을 때 101은 경계를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고 마이너스 1도 에러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값들이 이제 PC 0을 넣었을 때는 즉 D라는 게 잘 나오고 예를 들어서 80점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는 D라는 등급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어떤 경계를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경계에 있는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무엇이냐? 이 경계값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답은 이제 경계값 분석, 이걸 영어로 하면 바운더리 밸류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영어로 쓸 수 있도록 좀 잘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값 분석 그대로 영어로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테스트 기법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테스트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블랙박스일까요? 화이트박스일까요? 그렇죠. 블랙박스 테스트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실제로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를 나누게 되는데 이 블랙박스 테스트는 뭐예요? 소프트웨어의 내부를 보지 않고 입력과 출력값만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잘 돌아가는지,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뭐냐? 이게 화이트가 분명히 투명하진 않지만 내부를 보고 있다. 하얀 종이 박스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내부가 안 보이겠지만 약간 저는 이게 투명이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블랙과 화이트를 약간 대비해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부 로직을 보면서 하는 테스트 기법이라고 해서 이 화이트 박스 테스트가 있어요. 이 블랙 박스 테스트의 대표적인 게 이제 경계값 분석, 여기 우리가 방금 배워봤던 거, 그리고 동등분할 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 박스 테스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오류 예측 기법, 원인 결과 그래프 기법, 의사결정 테이블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걸 다 자세히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경계값 분석이 정확히 뭐였는지를 알려준 거고, 이 동등분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입력 도메인을 이제 PC가 산출되는 데이터 클래스로 분류한다라고 했죠. 동등하게 분할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서를 잘 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비전공자 입장에서 코딩을 안 해봤거나 전공자 입장에서도 이런 테스팅을 안 해본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화이트박스 테스트예요.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의 코드, 구현 방식, 알고리즘, 변수 등을 분석해서 어떻게 한다?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정확성, 효율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등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여기 별표 소프트웨어의 내부 동작 방식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라고 했죠. 즉 개발자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커버한다라고 해가지고 커버리지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구문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가 제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표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혼합해서 쓰는 거. 그래서 조건 결정 커버리지라는 게 있고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다중 조건 커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알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그렇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집합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보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표 기법을 같이 보게 되면 우리가 구문 문장 커버리지라고 해서 어떠한 이 문장에 대해서 커버리지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의 구문을 분석하여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의 모든 명령문을 적어도 한 번 수행하는 커버리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 분기 커버리지라고 되어 있죠. 결정 또는 분기 또는 선택 커버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다? 프로그램 내의 조건문, 우리 if문 같은 거 있죠. 거기에서 참과 거짓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정이라는 건. 그래서 각 분기의 결정 포인트 내에 전체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 한 번은 거짓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결정, 분기, 선택,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 커버리지를 보게 되면 조건은 뭐다? 내부의 조건을 분석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는 기법인데 각 분기의 결정 포인트 내에 각 개별 조건식이에요. 조건이 하나하나가 우리 엔드 조건으로도 묶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 거짓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포함한다? 이제 구문 커버리지를 다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요것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부 기법들이 나오게 돼요. 세부 기법. 이거는 원래 그림으로 살펴보는 게 더 좋기는 한데 그림으로 보기에는 좀 시간도 그렇고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냥 텍스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기법을 보게 되면 뭐다? 조건 결정 커버리지, 그리고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 그리고 다중 조건 커버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전체 조건식, 이 결정 커버리지뿐만 아니라 개별 조건식까지. 아까 우리가 if문에 AND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개별 조건식까지도 다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번, 거짓 한 번의 결과가 되도록 수행하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이야기합니다.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여기에 동그라미, 변경인 거죠. 변경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별 조건식이 다른 개별 조건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조건식의 결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각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그래서 변경의 키포인트를 잡아서 각 조건이 변경이 됐을 때 그게 잘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중조건 커버리지 마지막으로 보면 프로그램 내의 결정 조건 내에 어떤 거? 모든 개별 조건식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100% 보장하는 거, 굉장히 큰 범위겠죠.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할 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각 조건문 내 기본 조건식이 가능한 논리적 조합이 적어도 한 번은 테스트 되도록. 그래서 다중조건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예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걸 살펴봤다? 첫 번째,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테스트. 그리고 이 블랙박스 테스트에서는 이러한 테스트 기법들이 있고 화이트박스 테스트에서는 이러한 테스트 기법들이 있다. 근데 하나만 딱 기억하라고 하면 블랙박스 테스트는 프로그램 자체를 돌리면서 소프트웨어의 내부를 보지 않고 하는 거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뭐다?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론서를 꼭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 다음 SQL을 적용할 경우 알맞은 출력값을 쓰시오라고 했네요. 다음 SQL을 적용할 경우 SQL 이 쿼리문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문장들이 있네요. 이게 뭐죠? 그렇죠. DDL이죠. 그리고 여기는 DML이죠. 그래서 조작어, insert, 즉 입력을 하는 거고, create 어떤 거예요?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DDL, 얘는 DML이죠. DCL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다? 우리가 grant, revoke 이런 걸로 이제 권한을 주거나 뺏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DCL 제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딱 눈에 보이겠지만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만들어 봤어요.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보게 되면 create 테이블 부서, 그러면 이 부서라는 이름으로 테이블 하나를 생성을 했네요. 거기 안에 부서 코드라는 게 있고 부서명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부서 코드는 프라이머리 키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직원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직원 코드와 부서 코드를 가지고 있고, 아, 이 부서 코드라는 거는 포린 키구나. 여기랑 연결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의 부서 코드와 연결이 되는구나. 이 정도. on, delete, cascade라고 되어 있죠. 이 연쇄적인이라는 건데, 그래서
딜리트를 했을 때 연쇄적으로 이게 참조하고 있는 것까지 다 지워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엔 이제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 이런 쿼리문을 쓰게 돼요. 그래서 insert into 해가지고 부서 코드 그리고 부서명 어디에다가 부서라는 테이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값들을. 그럼 10이라는 게 코드로 들어가고 영업부가 이제 부서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직원이라는 테이블에 직원 코드와 부서 코드라는 속성에다가 100이라는 값 그리고 10이라는 값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부서와 직원 테이블을 각각 만들었고 그래서 이 인설트를 실행을 해서 어떻게 됐다? 10 영업부, 20 기획부, 30 개발부가 이렇게 들어갔죠. 실제로 제가 실행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직원 코드와 부서 코드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직원 코드, 부서 코드가 이렇게 100부터 700까지, 10부터 30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뭐가 되어 있다? 포린 키로 해서 레퍼런스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외래 키라고 하는데 다른 테이블과 유사한 거를 만들어 놔서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해서 우리가 조인할 때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부서 코드가 있고 여기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부서 코드 이게 포린 키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select count distinct 부서 코드라고 했죠. 이 distinct라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다? 우리가 개별적으로라고 해서 얘는 중복 제거예요. 그렇죠. 즉 부서 코드의 중복을 제거한 카운트 이 집계 함수거든요. 이 카운트는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튜플의 개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select count distinct 부서 코드 했을 때 직원 테이블로부터 했을 때 어떻게 돼요? 3위라는 게 나왔죠. 이 3위라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직원 테이블이죠. 여기 직원 테이블 여기에서 우리가 카운트를 계산할 건데 부서 코드를 카운트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근데 부서 코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10, 20, 30. 그러면 10 한 번, 20 한 번, 30 한 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중복이 제거됐기 때문에 10 한 번, 20 한 번, 30 한 번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답이 3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문제를 보게 되면 delete from 부서라는 테이블로부터 삭제를 할 거예요. 어떤 거를? 조건이죠. 부서 코드가 20인 것을 삭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겠다? select count를 할 건데 distinct 직원 코드죠. 직원 코드예요. 여기서 이제 부서 코드였고 직원 코드를 distinct 우리가 중복을 제거해서 이 카운트를 계산을 하겠다. 어떤 테이블로부터? 직원 테이블로부터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delete from 부서의 where 부서 코드가 20인 거를 삭제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부서 코드가 20인 것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삭제가 된 거예요. 이 부서 테이블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삭제가 됐는데 삭제가 됐을 때 on delete cascade라는 게 같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부서 코드가 20이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도 같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on, delete, cascad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 삭제가 같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select, count, distinct, 이제 직원 코드 from 직원이라고 했죠. 그럼 직원 테이블로부터 이게 직원 테이블이죠. 거기에서 직원 코드를 distinct 했어요. 직원 코드. 그러니까 직원 코드 같은 경우는 100, 200, 600, 700 겹치는 게 없죠. 거기에 카운트를 계산해 보니까 이건 튜플이 4개다 라고 해서 4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4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답이 3과 4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어떠한 테이블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쿼리몬이 주어져서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괄호 넣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SQL문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밍 문제는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거의 10문제, 뭐 많게는 11문제까지도 같이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이죠. 그래서 무조건 SQL, 즉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코딩 문제는 다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세요 라고 했네요. 수많은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올지는 몰라도 대표적인 용어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둔 뭐 500개의 용어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해를 하면서 외운다고 하면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면 그 용어를 예측하기가 좋죠. 여기서 보면 일단 1은 뭐예요? 보안학적 측면에서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을 속여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공격 기법이다. 수많은 공격 기법이 있는데 이런 기법이 있죠. 이게 뭐죠? 이 공격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훔치는 것이다. 즉 사람을 속여가지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게 뭐다? 우리가 사회공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공학적 해킹, 사회공학 공격, 사회공학 기법.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사회공학 공격 기법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다? 고도화된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 사람을 겨냥하다라고 했죠. 겨냥하는 게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안성이 강화된 시스템이 아닌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목표로 공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뭐다? 사회공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데이터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공격을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용어는 이제 빅데이터와 비슷하면서도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더는 사용하지 않는 핵심적인 게 나오네요. 죽은 데이터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수집하고 저장하지만 분석이나 의사결정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 다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크 데이터 또한 AI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잘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 안 쓰이고 있는 것들, 기술력이 없어서 데이터는 모아놨지만 못 쓰고 있는 데이터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어떤 걸? 이제 다크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다크 데이터, 뭐, 어두운 데이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은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데이터를 다크 데이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해요.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정형, 반정형, 비정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정형은 이제 소리나 뭐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XML이나 HTML처럼 구조화는 되어 있는데 딱 어떠한 형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를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아까 봤죠? 그런 것처럼 어떤 테이블의 형태로 정확하게 내용들이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속성 기반으로 정확한 내용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크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버려지는 다크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현재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한 20% 정도고 80%는 다크 데이터로 버려지고 있어요. 버려진다기보다는 안 쓰이고 있는 거예요. 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은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공공 데이터 중에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들, 그리고 다크 데이터의 예제를 한번 보는 거죠. 다양한 영상 촬영본 중 쓰이지 않는 거, 과거 검색 기록, 뭐 기업의 각종 백업 파일들, 뭐 설치하지 않은 압축 파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크 데이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용어를 공부할 때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고 얘가 왜 그런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키워드가 잡히는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만 바뀌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9번 문제. 파이썬 코드이다. 파이썬 코드도 단골로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있죠. 많게는 두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게 5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점수예요. 그리고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근데 가끔 이렇게 람다라든가 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코드는 되게 간단하지만 이게 정답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한번 파이썬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이 맵이라는 함수를 알아야 되고 이 람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여기에 리스트는 어떤 건지를 알아야겠죠. 배열과 리스트는 좀 다르죠. 어찌됐든 리스트도 이제 A라고 해서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 살펴볼 때 맵 함수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맵 함수, 빌트인 함수인 맵 함수는 어떻게 돼요? 이터레이터 데이터와 함수를 인자로 받아 이터레이터 데이터를 해당 함수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터레이터로 반환해주는 함수라고 했죠. 말이 되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맵핑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함수를 받고 그 함수에 대해서 여기 이터러블이죠. 이터레이터가 아니라 이터러블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보가 순차적으로 있는 것들 거기에서 하나하나를 뽑아서 이 함수에 적용시켜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 2, 3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1이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3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값에 곱하기 2를 해주죠. 그러면 1 곱하기 2에서 값이 2가 나오고 2 곱하기 2에서 값이 4가 나오고 3 곱하기 2에서 값이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된다? A가 2, 4, 6으로 이제 값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함수와 이렇게 이터러블 우리가 선차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거를 넣어주면
반복적으로 하나 뽑아서 그 함수를 적용시킨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맵 함수 활용 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펑션이 하나가 있죠. 이번에는 곱하기 3이네요. 그러면 1, 2, 3에다가 각각의 곱하기 3을 한 값인 3, 6, 9가 나오겠죠.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맵 함수를 쓰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맵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가 들어가죠. 함수. 그러면 이 함수를 언제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이름을 이렇게 갖다 넣어야 될까요? 이게 간단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줄 수도 있다? 우리가 람다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람다 나왔죠? 람다를 쓰게 되면 람다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x라는 게 있는데 이게 x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x가 들어오면 곱하기 2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얘는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a가 들어왔을 때 1, 2, 3 해가지고 3, 6, 9가 나온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이게 곱하기 3이 돼야겠죠. 이건 조금 문제가 이상하네요. 요번에는 한번 보죠. 그래서 람다라는 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익명함수라고 얘기해요. 어노미너스 어노미머스 펑션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익명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함수에 보통 이름이 있죠. 펑크 아니면 add, sub 이런 함수에 이름이 있는데 얘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my power라고 해서 내가 제곱한 걸 구해주겠다라는 건데 얘는 이름이 없어요. without name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네, 람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y4에다가 3이라고 넣으면 3이 들어가면서 이제 3의 제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구라는 값이 이 my4에 들어갔고 그 값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출력을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람다하고 num이라는 건데 거기에 어떠한 이 변수가 들어왔을 때 변수에 뭐를 해주겠다? 100씩 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a가 있죠. 이 a가 이거니까 이 값들이 하나하나가 변수죠. 1, 2, 3, 4, 5가 변수죠. 그 변수를 각각의 이 num에다가 한 번씩 집어넣겠죠. 그러면 101, 102, 103, 104, 105가 나오겠죠. 그거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고 그 리스트 형태로 만든 A 값을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다음과 같이 101, 102, 103, 104, 105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 그냥 101, 102, 103, 104, 105라고 쓰면 안 돼요. 왜?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괄호까지도 잘 써줘야 되고 그리고 띄어쓰기 정도까지는 아마 그렇게 신경까지는 안 쓸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띄어쓰기까지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파이썬 코드는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이게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랑 C만 너무 공부하지 말고 파이썬 코드도 최소한 우리가 이제 리스트, 뭐 튜플, 딕셔너리, 뭐 셋 이 정도는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 그리고 슬라이싱 정도 아시겠죠? 다음으로 10번 문제. 요번에도 용어 문제네요. 용어 문제. 뭐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조직 내 IT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와 로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 모니터링하고 보안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종합적인 보안 관리 솔루션이다 라고 했죠. 이게 답이 여기에 이제 문제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를 잘 잡아내야 되겠죠.
다양한 보안 소스에서 수집한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보안 이벤트를 탐지하며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고와 알림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정답은 SIEM이. 이걸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용어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Security, 보안이죠. Information and죠. 정보, 그리고 이벤트 관리. 그래서 실제로 보안을 하는데 정보와 이벤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 로그 데이터라고 했죠. 로그 데이터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뭐 실시간으로 이제 로그를 찍는다라고 하죠. 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아니면 파일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로그를 분석한다고 하죠. 왜? 어떤 문제가 언제 발생했는지, 왜 발생했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로그를 컬렉션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로그를 컬렉션한다. 로그를 수집한다. 그리고 로그를 분석한다. 포렌식 로그를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그 모니터링, 로그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알람을 올려주는 거예요. 알러팅. 그리고 보고도 해준다. 이 외에도 되게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방화벽 IDS 및 기타 보안 제품에서 생성된 로그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한다고 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수집 및 저장을 해주는 거고,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또는 위협을 식별한다. 이런 식별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상 또는 위협을 식별할 때 뭐 한다? 보안 분석가에게 경고 및 알림 제공, 이런 것들. 리얼타임 알림 제공, 그리고 보안 취약성 스캐너에서 생성된 로그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그래서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성을 식별한다. 이렇게 되게 많은 역할들을 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SIEM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출은 다시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만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알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용어 많이 안 쓰이고 안 써봤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이런 키워드를 잘 잡으면 이 용어 그렇게 외우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외운다기보다는 좀 최대한 이해해서 푸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